그래서 마찬가지로 평형조건식을 이용해서 C값을 계산합니다. C값을 계산했더니 요거는 우리가 철근이 항복했을 때라고 가정한 거잖아.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. 개념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일일이 다 풀어줄 필요가 없지. 그러나 풀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값, 그거를 수업 딱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만 지금 이 하는 동안은 앞에 있는 계산의 값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숙제에서 구한 것처럼 알파 값이 0.002일 때 또 달라지고 베타 값이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중립축의 위치가 결정이 됐고 중립축의 위치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철근이 정말 항복하는지 우리가 항복한다고 가정했잖아. 가정하는지 봐봐. 그랬더니 0.005가 넘잖아. 0.002에서 항복하는데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어? 앞에 0.001일 때 위에 0.001일 때 밑에 철근의 위치에서의 변형률이 0.00167 이렇게 났잖아. 그럼 조금만 더 가면 0.002에 도달한다는 얘기지. 근데 얘가 거의 0.002로 압축 변형률이 늘어나면 얘는 충분히 항복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지. 그런 거에 대한 추정 이런 거가 순발력 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. 여기서 느닷없이 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철근이 항복하지 않았을 경우로 가정하면 이건 별로라는 거지. 내 생각은. 그래서 엡실론 C를 계산해 봤더니 철근이 완전히 항복하고도 남은 상태가 되고 그때의 직사각형의 능력 블록의 깊이 A는 베타 C가 되고 베타는 아까 다시 구했고 그때 모멘tum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때 FS는 FY로 됐잖아. 그치? 그리고 팔 길이 D-2분의 1 하면 요 점 239.8 나오고 그때의 P가 1.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. 얘 두 번째 점이 찍히는 거지. 자, 이번엔 두 번째 점이면 240중 1.64 정도 찍으면 얘 두 번째 정도 되겠네. 얘 첫 번째 점, 얘 두 번째 점. 그치?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점만 찍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음은 좀 그리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제 몇 개의 점을 더 찾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엡실론 CC가 0.003인 경우 0.003인 경우 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항복했다는 건 알게 되지. 항복한 거를 아니까 평형조건식 즉 0.003일 때 알파 값과 베타 값 우리 매번 알파 값 베타 값이 다 계산이 돼야 돼.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계산해서 중립축의 위치를 계산해 보니까 뭐 이거는 보나 안 보나 이미 이전에 항복을 다 했고 그때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깊이 계산해서 모멘트를 계산해 보니까 240.1 이게 2.7 10-5승의 복률을 갖게 돼서 요 점, 세 번째 점이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. 240 정도 돼서 2.7 요 점이 세 번째 점이네. 그치? 그래서 첫 번째 점, 두 번째 점, 세 번째 점을 마침내 찍어오고 계산한 김에 한 번만 더 할까? 0.004일 때 그때의 알파 값과 그때의 베타 값을 계산해서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모멘트와 커브처를 계산해봤더니 모멘트는 230 눈썰미 있는 학생들은 봤을 거야. 오! 0.003까지는 모멘트가 쭉 증가되다가 0.004 즉 압축 변형률이 지나치게 커지니까 밑에 있는 부분의 변형률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모멘트의 저항 성능이 드디어 쭉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아까 240 어쩌고 그랬잖아. 지금 230대로 떨어지고 곡률은 늘어났지만 그 단면이 저항할 수 있는 휘모멘트의 값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지. 왜 그랬을까? 이제 균열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항할 수 있는 압축부 콘크리트의 압축력에도 한계가 오고, 그치? 철근은 이미 항복을 했고 그런 상태가 돼서 이번에 네 번째 점이 찍히게 됩니다. 즉 곡률은 3이 넘어서 많이 늘어났지만 이미 균열이 많이 간 상태에서 모멘트의 저항 성능은 떨어진 거예요. 그럼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한 점, 두 번째 점,
세 번째 점, 네 번째 점이 찍혔어요. 그리고 이으면 요렇게 요렇게 이어야 되는데 요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될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게 돼. 뭐 철근이 항복을 하는 시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. 네. 왜냐하면 철근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 점 0.001일 때 가정하고 0.002일 때 가정했잖아. 그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으면 안 되지. 왜? 우리는 어느 점인가 그 사이에 철근이 딱 항복되는 점이 있었는데 그때까지의 얘는 쭉 올라가는 기울기일 거고 거기서부터 떨어질 건데 내가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성을 낮춰버리게 되면 그것은 안 되지. 그치? 그래서 철근이 항복하는 그 점을 찾아내야 된다. 이건 어떻게 찾으면 돼? 어떻게 찾으면 돼?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압축 변형률이 얼마일 때 밑에 있는 철근이 있는 위치에서의 변형률이 0.002에 도달하는 요 엡실론 cc 값을 찾아야 되지. 그럼 어떻게 가정해?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한 게 뭐야? 0.001일 때의 밑에 철근에 있는 변형률은 0.00167이었잖아. 0.002일 때 밑에 있는 변형률이 0.0054 어쩌고였잖아. 그러면 0.002를 넘어가되 0.002 쪽으로가 아니라 0.002를 살짝만 넘어가는 범위에서 얘가 0.002라는 변형을 갖게 될 거라고 우린 보관법으로 금방 구할 수 있지. 그래서 엡실론 cc가 0.00125 정도일 때 엡실론 s가 0.002쯤에 도달할 거라는 것을 막 나는 기억 일부러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우기겠지만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그 정도 추정은 금방 한다는 거지. 왜? 내가 한 계산을 가지고 내가 이용을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그렇게 하는 거야. 앞에 있는 거는 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계산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놓고 쓸데없는 계산을 자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그래서 엡실론 s가 엡실론 y인 경우, 즉 엡실론 s가 엡실론 y인 경우 철근이 항복하는 순간, 그 순간에 모멘tum 곡률 관계가 있어야 이 기울기가 여기에서 항복하는 순간에 제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. 얘를 어딘지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안 되지. 그치? 그 순간을 찾아내는데 0.001일 때, 0.002일 때 변형률 값에서 큰 힌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보관법을 이용해서 알파값, 베타값도 또 구해야 되지. 여러분들은 과제할 때 엡실론 c가 0.001일 때, 0.02일 때, 0.03일 때 이렇게 구했잖아. 근데 우리는 지금 0.00125, 즉 엡실론 s가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게 만드는 엡실론 cc 값에 대한 알파값, 베타값을 다시 계산해야 되지.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알파값, 베타값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. 뭐 보관법으로 계산이 됩니다. 엡실론 c가 1.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요거라 가정하면 보관법으로 이용을 해서 요 정도 값을 집어넣고 NC 이꼴 NT의 계산, 요때 계산했던 알파 값과 요때 계산했던 베타 값을 집어넣어서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고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고 그때 엡실론 S를 계산해봤더니 0.00197 거의 0.002의 값에 도달하잖아. 그치? 즉 철근이 항복되는 시점을 만들어내는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 값은 0.00125 정도 되면 되더라 이거지.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알파값, 베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책사각형 응력 블록의 K는 베타 C가 되고 모멘트는 즉 여기에 아래 첩자 Y는 1딩 상태. 항복했을 때의 그때 항복 모멘트는 230.5 그때 항복 상태에서의 곡률은 0.75 이렇게 되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요 점이 찍히잖아. 0.7 얼마가 되고 얘가 230 얼마가 되잖아. 그러면 한 점이 더 찍히면 자, 첫 번째 0.001일 때, 0.002일 때, 0.003일 때, 0.004일 때 철근이 항복하는 위치의 점을 찍으면 여기까지 쭉 있고 쭉 이으면 저게 우리가 원하는 모멘트 커버처의 거동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점은 바로 철근이 항복된 지점이고요.
이걸 나눠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철근이 여기서 항복을 하니까 요 빗금친 부분은 철근이 항복되기 이전에 거동을 나타내고 그 이유는 철근이 항복된 이후 파괴까지의 거동을 나타내고 그 이전에는 균열이 발생되는 아주 미미한 그런 영역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모멘트와 곡률 사이의 관계의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. 이 그림표를 알고 있으면 그 이전에 수많았던 여러 쪽의 계산을 내가 하나도 볼 필요가 없이 이것만 보고 있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. 뭐를? 그 단면은 아까 그 단면 있었잖아. 그 안에 철근 들어가 있는, 그치? 그 단면은 240 정도의 모멘트만까지만 저항할 수가 있고 곡률은 여기까지 정도만 저항을 할 수가, 곡률이 생겨날 수가 있구나. 이때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의 최대값, 그거를 8분의 1 WN 제곱이라고 놓으면 길이 L을 아니까 W의 한계값을 우리가 역으로 구할 수 있지. 그 W는 또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로 바뀌지. 그러면 데드로드는 계산이 금방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라이브로드의 한계를 계산하세요.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잖아. 역으로 갑자기 그 균열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어. 그러면 오버로드가 걸린 거지. 그럼 여기에 이만큼 라이브로드가 지나갔는데요.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 있지. 그 라이브로드는 여기 안 돼요. 이 단면 갖고.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. 그치? 그래서 이 리스폰스 자체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